그가 만약에 네덜란드에 머물러 있었으면 방금과 같이 시커멓고 어두운 그림만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이제 뭐한 거예요? 파리에 갔습니다.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림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보세요. 한쪽은 파리에 가서 첫 번째 그림 그림이에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그림이 이렇게 변했어요. 색깔이 쓰죠. 그리고 색깔에 어떤 게 들어가요? 붓터치도 살아있죠. 하나씩. 소위 그가 파리에 갔을 때 그 파리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작가들이에요? 인상파 작가들이 있었던 거고, 인상파 작가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림이 무채색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유채색으로. 색을 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방고가 갔을 때 그 파리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파리에 가면 꼭 떠오르는 중요한 어떻게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이 이때 막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을 누구도 봤을 거라는 거예요? 방고도 봤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파리라는 큰 도시에 오면서 큰 변화가 이끌어지고 이런 거대한 철조 구조물이 쓰는 걸 보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방고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장로가 들어서고요. 파리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파리로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누가 간 거예요? 방고가 갔고, 이 변화와 그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들을 파리에서 보게 되면서 그림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자, 이건 방고 작품 아닙니다. 소위 이때 프랑스의 미술의 변화를 이끌었던 모네가 그린 해 뜨는 인상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니네 진짜 인상적이다.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 그러면 그게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의 그림을 인상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실려서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은 그리다 만 그림이에요. 이건 스케치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대충 그려 있잖아요. 붓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요, 완성된 그림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자기의 느낌만 살리면 뭐가 들어가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림에서는 넣을 수 없는 현장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잠깐만 보시면 이 당시에 인상파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이게 그림이야 낙서야 하면서 점잖으신 분들이 놀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인상파 그림?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멀쩡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그리다 만 그림이고, 이런 그림을 전시한다는 거는 관객들에게 대한 일종의 모독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 다음 작품입니다. 우리가 인상파 하면 떠오르는 작가 이름 혹시 있으세요? 누구 있으세요? 마네, 모네 있죠? 제일 어려운데요. 이 그림은 진짜 어려운 그림이에요. 마네가 모네를 그렸어요. 마네가 조금 선배고요. 모네는 그 후배인데요. 마네가 새로운 시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젊은 작가들이 선배로 모셨죠. 그런데 진짜 여기에 주인공 모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배에서. 여러분,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출렁이죠.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이상한 그림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림 속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동감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는 느낌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모네의 그림을 보시면 어디서 그림을 그리냐면은 바로 야외 현장에서 그리죠. 이 당시에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현장에선 스케치만 해오고 그림은 어디서 그려요? 집에서, 스튜디오에서 완벽하게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 느낌을 살리면서 거기서 완성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고 바로 눈에서 본 걸 그 자리에서 해석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리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인상파 그림이었던 거고, 이 그림에 소위 누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방고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이게 바로 현대 미술이고 이게 바로 진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네덜란드에 그가 계속 살았으면 아까 같이 쑥검댕이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렸을 거예요. 원래 사실 그게 네덜란드 렘브란트나 이런 그림들이 약간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파리에 와서 좀 완전히 색채의 세계, 햇빛이 강렬하게 나는 세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도 모네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모네가 그린 그림 보면 이런 사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살면 재미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도 식구들은 다 놀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한 발 떨어져서 그늘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저기 우리가 유원지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 목소리 같은 게 막 울려 느낌이 오죠. 특히 이 그림의 진짜 멋있는 백미는 그림자 한번 보세요. 일렁이는 저런 붓터치. 저거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리다 말고 대충 그린 거겠지만 저 빠른 붓터치 하나하나가 그런 느낌과 그런 일렁이는 출렁임 같은 것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전통적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바로 현장을 살리겠다, 바로 그 느낌을 살리겠다는 작가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도였고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상주의 미술에 열광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런 그림들이 1874년부터 유럽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가 파리에 갔던 시점에는 이 작가들이 거의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85년, 86년도에 바로 인상파 그림에 누가 좀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방고가 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동생이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끊임없이 형의 뭐가 된 거예요? 일종의 매니저, 스폰서이자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비교해 보시죠. 그가 네덜란드에서 그린 그림, 그가 파리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완전히 아까 제가 수검댕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그림에서 좀 더 밝고 점이나 붓을 아주 강한 원색을 이용해서 살려내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야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가서 그 세계의 진정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아마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하나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할아버지 이름이 탕기 영감이거든요. 근데 이 탕기 영감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작가들에게 물감을 팔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물감을 팔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물감만 파는 것도 아니라 이 사람도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모았는데 그 중에 어떤 미술을 모았냐면 일본 판화를 모았어요. 근데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한국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고 활발하게 교역을 하던 일본 미술은 좀 알았어요. 근데 일본 미술을 보면 색채도 화려하고 각도도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작가들이 그 일본 미술에 많이 매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은 물감 파는 아저씨 탕기 영감을 누가 그린 거예요? 방고가 그렸는데 그 물감 가게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었냐면 일본 판화 우키오에가 걸려 있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은 그가 우키오에를 그대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아마 이런 걸 해보면서 새로운 색채 조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형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기존의 유럽의 전통과는 다른 것들을 여기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탕기 영감님은 마음이 좋아서 물감을 굉장히 외상으로도 주고 그림으로도 그냥 받고 싸게 줬는데 이 그림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굉장한 부자가 됐을 텐데 사모님은 많이 안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방고가 여러 변화를 좀 느꼈을 텐데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가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파리에 가서도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풍차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처음에 그렸을 때는 진짜 어둡고 칙칙하지만 점차 인상파의 색채가 들어가면서 화려하고 밝아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파리에서 생활해 보니까 대도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몰두하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는 이때 이미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그가 일본 미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일본 그림들을 보니까 너무 색채가 화려해서 일본은 따뜻하고 밝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일본은 그렇게 따뜻하거나 밝지만은 않은데 그냥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본까지는 못 가고 최대한 멀리 간 게 어디예요? 남부 프랑스에 있는 아를루에 갔던 거게 됩니다. 그래서 1888년부터 1년 좀 넘는 시간을 이쪽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반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작품들은 거의 여기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가 아마 원했던 거죠. 그림은 안 팔리고 비전은 없지만 여기서 내려가서 나의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면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는 지금 아를레에 살 때 그가 머물렀던 집인데요. 그가 이제 집이 너무 이상하고 하니까 노란색으로 칠해갖고 지금도 노란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는 저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 아를레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바로 요 집인데요. 예,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갖고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고 지금은 뭐로만 남아 있어요? 방고의 그림과 그 현장에 가면 이게 표지만 남겨져 있는 그런 아쉬움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가 여기서 혼자 고독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방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방고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항상 편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현대 미술의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거의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방을 그리고 나서 그가 쓴 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안에 있는 색채를 옮기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겁니다.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뭘 그렸는가를 상상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은 자기의 방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방을 어떻게 느꼈느냐를 그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 벽지가 보라색에 가까운데요. 실제로는 이 보라색이 아니라 벽지가 흰색이었다는 거예요. 침대도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그린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으로 해서 재해석한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좀 나오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현대미술을 하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작가의 그림을 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의 징검다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방고 이전에는 그림을 그릴 때 뭘 생각했어야 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그려야,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일종의 사진처럼 그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느냐를 바로 그것을 담는 게 그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시도를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방고. 네, 방고가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쉬운 생각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적인 전통은 보이는 대로 그렸는데 이제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게 바로 방고 그림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도 보시게 되면 서양 미술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보색이라는 색채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노란색, 녹색, 이런 빨간색, 빨간색과 녹색은 보색이라서 굉장히 충돌하는 색으로 안 쓰는데요. 천정이나 불빛을 보시면 이런 색깔을 과감하게 씁니다. 그럼 왜 쓰냐? 나한테는 이게 바로 술집 12시 분위기거든요. 그 끈적끈적한 분위기를 담기에는 이런 색채 조합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런 그림을 그려냈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 누워서 자는 사람 보이세요? 예, 저러면 안 되겠죠? 미술은 세상을 보는 걸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느낌을 살리는 세계라는 것을, 색채도 그렇게 의해서 마음대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게 방고우의 주장이고요.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 방고우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죠? 해바라기죠. 사실 제가 오늘 미술사를 통해서 그의 작품을 좀 설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해바라기는 방고우가 태양을 동경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신처럼 사랑했던 꽃이기도 합니다만 서양 미술사를 공부해 보면 방고우의 이 꽃그림은 다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이런 꽃그림은 네덜란드 사람이 17세기 때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그리게 됩니다. 바니타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허영, 사치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또는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꽃을 보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자세히 꽃을 보십시오. 꽃은 필 때 시간적인 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화려한 꽃이 있지만 그 안에 시들어가거나 죽어가는 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어떤
경고를 느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반고의 그림에서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꽃 속에 죽어 있는 꽃도 있고요, 벌레도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가 한시적으로 살고 가고 결국 병들고 죽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저런 꽃그림과 곤충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여러분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화려하게 해바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 중에는 꺾여 있거나 죽어가거나 시들어가는 모습도 보이죠. 여기에는 반고흐의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픈 몸에 대한 정신 상태에 대한 표현이 있는 거고, 원래 유럽 미술의 저런 꽃그림이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제가 그냥 과장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얘기를 들으니까 꽃그림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예, 해바라기에도 저런 그냥 아름답고 장식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삶의 유한성과 한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